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도체, 반도체, 부도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밴드에서 여러분이 그 전에 배운 바와 같이 금속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두 가지 이제 에너지 밴드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왼쪽과 같은 에너지 밴드여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그 에너지 밴드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차여 있는 구조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외부에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걸어졌을 때 쉽게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데, 얘네들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움직일 수 있는 구멍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쉽게 움직이게 되겠죠. 따라서 외부에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줬을 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얘네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금속 전도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지금 비해서가 아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조금 다른 근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종의 일렉트론이 끝까지 차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그 베이컨시, 같은 밴드 안에 있는 베이컨시로 얘네가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이렇게 이동해서 그 자유전자가 이동하고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 얘네들이 밴드가 겹쳐 있는 경우, 얘네가 어떤 경우 겹쳐 있죠? 다음과 같이 얘네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위에 올라가서 계속 겹쳐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빈 밴드로 바로 옆에 있는 밴드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면은 밴드에서 가장 여기까지는 이렇게 끝까지 차 있죠. 얘네들이 차 있는 스테이트에서 다 비어 있는 스테이트로 가려면은 비어 있지 않은 다른 밴드로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밴드로 움직일 때 얘네들이 이렇게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울 텐데, 얘네들이 바로 옆 밴드로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쉽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금속이 도체인 경우, 도체인 이유는 금속이 왜 도체이냐라고 한다면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거나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파셜리 필드 또는 얘네들이 그 바로 옆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밴드가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해서, 이런 필드 밴드가 바로 옆에 이제 여기서는 그 이 밴드 안에서는 얘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얘네가 겹쳐져 있는 다른 밴드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둘 다 얘네들이 전자가 쉽게 움직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얘네들이 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 금속이 그 전류가 잘 흐르는 이유는 자유전자가 잘 흐를 수 있는 이러한 밴드즈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금속 결합에서는 그냥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얘네가 잘 흐른다라고 이제 좀 결합적으로 설명할 땐 굉장히 좀 피상적으로 설명하는데, 에너지 밴드적으로 설명할 때는 굉장히 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봤을 때 다음과 같이 그 온도와 불순물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데요. 지금 금속이 전도도의 경우에는 뭐와 상관관계가 있냐면은 불순물 저항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결정 립계의 첫 번째 그레인 바운더리, 두 번째는 디슬로케이션, 세 번째는 임퓨리티, 네 번째는 베이컨시,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얘네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얘네들이 영향을 받는 이유는 결정립계 그레인 바운더리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싱글 크리스탈이 아닌 이상은 모든 재료들은 대부분 그레인 바운더리를 가지는데, 여기에 있는 그 전자가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 얘네가 같은 그레인이 있지 않으면은 넘어가는데 그 배리어가 형성이 되죠. 그 바운더리에 의해서.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디펙트가 형성이 되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 이 상으로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뭐 자유전자가 있느니 이 상으로서는 얘네가 모빌리티가 좋느니 할 수 있지만은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경우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경우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그 모빌리티가 이런 크리스탈이 아닌 경우에 대비해서는 좀 저하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결정립계 그레인 바운더리에 의해서 얘네들이 그 전도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디슬로케이션. 결국에는 1번과 2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은 다 같은 디펙트라는 측면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펙트. 지금 여기서도 불순물에 의한 전자 산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가 진행을 할 경우에 얘네가 이렇게 전자가 진행을 할 경우에 이런 디펙트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얘네가 디펙트가 존재함에 의해서 전자 이동 거리가 증가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얘네들이 그 불순물의 전자 산란에 의한 전자 이동 거리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결정립계 이상하네. 자, 첫 번째 결정립계, 두 번째는 전이 디슬로케이션, 세 번째는 임퓨리티, 네 번째는 베이컨시. 이 네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불순물에 의해서 전자 산란이 발생을 하고 전자 이동 거리가 증가하게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지금 여기 아래에 실제로 얘네가 불순물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퓨어 카파가 있을 때 얘네의 그 비저항 계수, 그러니까 전도도의 경우엔 이만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이만큼 낮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불순물인 구리에다가 니켈을, 구리랑 니켈은 굉장히 잘 섞이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니켈을 더했던 얘네가 확 올라가요. 뭐가 올라간다? 저항이 확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더했다? 구리가 변형을 가했다. 변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러한 그 전위, 그러니까 디슬로케이션을 이렇게 인가했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니켈을 더했을 경우에는 임퓨리티 그 애톰을 더했다라는 소리랑 같고, 그 다음에 그 디슬로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그 변형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할 수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첫 번째 임퓨리티를 넣고 두 번째 이제 변형을 했더니 얘네가 이렇게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형되지 않은 그냥 얘랑 그 다음에 변형되지 않고 그냥 니켈만 조금 더한 애랑 니켈을 많이 더한 애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니켈을 많이 더하면 많이 더할수록 다음과 같이 그 저항이 훨씬 증가하게 되겠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불순물을 넣으면은 저항이 증가한다. 그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변형을 시켰더니 저항이 증가한다. 변형을 시켰더니 저항이 증가한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불순물 넣은 것도 이야기했고 그 변형된 것도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온도에 의한 고려예요. 온도에 대한 고려인데 온도를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올렸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이너스 273에서 0도까지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얘네가 뭐가 증가했냐면은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증가했다. 자, 온도를 높였더니 저항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아래 이 공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얘가 이제 무슨 뭐 뉴메리컬하게 요렇게 세 개가 더해진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물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저항 텀에는 다음과 같이 열적 온도에 의한 거, 임퓨리티에 의한 거, 디포메이션에 의한 텀이 다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저항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해를 했고요. 금속의 저항식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임퓨리티랑 디포메이션은 지금 전자 이동 거리가 증가하는 것에 의해서 이해가 되는데 서멀 열에 의한 것은 왜 그러냐라고 조금 이제 궁금해할 수가 있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우리가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 전자의 운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겠죠. 활발. 전자가 굉장히 많은데 활발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서로가 부딪히겠죠. 그래서 결국엔 뭐가 발생한다? 스캐터링이 발생하게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가 막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마디로 무슨 뭐 지하철에서 한꺼번에 입구에서 사람들이 확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운동이 활발해져서 더욱더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은 얘네들의 저항이 높아지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게 부도체와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도체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얘네들이 밴드 갭이 되게 큰 애들이에요. 자, 부도체는 보통 에너지 밴드 갭이 자, 2 일렉트론 볼트 이상 되는 애들이 우리 부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에너지 밴드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네들은 도체에 가깝고 에너지 밴드 갭이 크면 클수록 보통 부도체에 가깝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이 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는 부도체에 비해서는 에너지 밴드 갭이 조금 좁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체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 금속은 에너지 밴드 갭이 없어요. 그 밴드 갭이 아예 없는 애들입니다. 도체는 아예 없고 지금 반도체랑 부도체가 에너지 밴드 갭이 있는데 얘네들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부도체, 반도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도체의 경우에는 얘네가 그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까지 밴드에서 여기 가장 위까지 이제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가 위에서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에너지가 와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밴드와 밴드 사이의 간격을 밴드 갭이라고 하는데 밴드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움직일 수가 없는 애들인 거죠. 전자가 여기가 안 되는 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외곽 전자에서 그 다음 밴드로 움직이기에는 밴드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자의 움직임이 적은 애들이죠. 완전히 없는 애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이든 10만이든 때려 부으면은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생긴 게 우리가 보는 컨덕티비티가 매우 미미하지만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얘네들이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가해줬을 때 움직이는데 얘네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애들이 부도체.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런 거에 비해서 물론 금속만큼 밴드갭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은 밴드갭이 반도체에 비해서 작다. 반도체는 부도체에 비해서 작다. 밴드갭은 부도체에 비해서는 반도체가 밴드갭이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움직이기가 쉬운 애들이 반도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호모라고 하고 얘를 루모라고 합니다. 자, 호모는 뭐의 주면이냐면은 하이스트 오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탈. 몰레큘러 오비탈이 여기까지 채워져 있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로이스트 언오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탈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장 아래에 비어 있는 애들, 가장 위까지 채워져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호모라고 하고 가장 안 채워져 있는 애들을 루모라고 하는데 호모에서 루모로 움직여야지 얘네가 그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전류가 발생하는 데는 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갭이 큰 애들을 우리가 부도체라고 하고 갭이 작은 애들을 우리가 그나마 작은 애들이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컨덕션 밴드, 밸런션 밴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컨덕션 밴드, 그다음 밸런스 밴드라고 해요.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움직여야지 얘네가 그 여기 보면은 그 전류가 통하는데 그 밸런스 밴드에 이제 최외곽 전자로 얘네가 차 있잖아요. 그래서 최외곽 전자에 차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로 움직여야지 얘네가 전류가 흐르는데 얘네의 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 그래서 루모,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 호모, 밸런스 밴드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이해를 하면은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전하 운반체를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그 전에 한번 들어봤겠지만 자유전자와 홀이 있는데, 자유전자는 음전하를 이야기하고 얘네들은 주로 전도 밴드에 위치해 있고요. 얘네들 홀은 양전하고 가전자 밴드, 밸런스 밴드에 위치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치해 있냐면은 여기서 봤을 때 그 얘네들이 이제 원래는 여기까지 차여 있는 애들이 이렇게 컨덕션 밴드로 움직이죠. 움직이는 순간 얘네들은 비어 있게 되고 여기엔 차게 되죠. 그럼 찬 애들은 우리가 자유전자로 차 있는 애들이죠. 어디가 차 있다? 컨덕션 밴드에 차 있는 애들이죠. 그다음 밸런스 밴드에 있는 애들은 원래 전자가 차 있던 부분이 비어 있죠. 그래서 비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형성이 된다? 양전하가 형성이 되겠다. 그래서 얘를 그 프리 일렉트론, 얘를 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 운반체의 경우에는 사실 홀이라는 것은 이런 버추얼한 개념이긴 하지만은 항상 자유 전자와 커플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전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전기 전도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전자와 그 다음에 전공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자와 전공의 움직임에서 아까 전자가 자유전자를 이야기하고 전공은 홀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실리콘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은 실리콘이 지금 전자를 인가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옥텐 룰을 만족하면서 이제 다른 그 실리콘과 함께 그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제 전기장을 딱 인가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얘네들이 그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어서 전자가 발생하고 자유전자가 발생을 하고 전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서로가 밀어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그 움직임을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자와 전공쌍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전자는 플러스로 움직이게 되고 전공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전자와 전공이 이렇게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전기장 인가를 했을 경우에 얘네가 흐르는 이런 전도는 뭐에 의존하냐면은 단위 전자수 또는 전공의 흐름과 굉장히 관련이 깊겠죠. 그래서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전자와 단위 전자가 이 몇 개 있느냐, 그 다음에 얘네가 얼마큼 빠르게 흐르느냐의 전자 이동도의 곱으로 나타나고, 또 여기와 마찬가지로 단위 전공의 숫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하니까 그 다음에 전공의 이동도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전자와 전공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진성 반도체와 외인성 반도체에 대한 것을 배울 텐데, 진성 반도체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순물질로 이루어진 반도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얘네들이 진성 반도체가 어떤 애가 있느냐 하면은 얘네들은 그 얘네들 자체가 반도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진성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외인성 반도체의 경우에는 얘네가 도핑에 의해서 얘네들의 그 특성을 더한 것을 우리가 외인성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외인성 반도체가 도핑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반도체인데, 얘네가 도핑을 함에 의해서 얘네들의 전기적 특성이 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도핑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도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P타입인지 N타입인지는 정해지지 않겠죠. 하지만 도핑에 의해서 얘네들의 특징이 정해진 애들을 우리가 외인성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진성 반도체의 경우에는 얘네들의 특징은 순물질이다. 자, 순물질 반도체, 그 다음에 화합물 반도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순물질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실리콘, 절메늄 이런 애들을 우리가 순물질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화합물 반도체의 경우엔 크게 3호족과 2,6족이 있는데 갈륨 알세나이드와 인듐 그 다음에 그 SB가 되겠죠. 그 다음에 2,6족의 경우에는 그 카드뮴 설파이드랑 그 징크 텔러라이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얘네들 갈륨이라든지 알세나이드 이런 애들이 그 원래는 그 얘네들이 이제 자체는 갈륨은 금속이죠. 그 다음에 카드뮴도 금속이죠. 그런데 얘네들 자체는 그런 반도체적인 특성을 보이지가 않다가 화합물을 만듦에 의해서 반도체적인 특성을 보이는 애들을 우리가 화합물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그 진성 반도체의 경우에는 얘네들의 경우에는 그 진성 반도체이기 때문에 발생한 전자수와 발생한 그 홀의 수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수와 홀의 수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표현을 했던 시그마는 뭡니까? 시그마는 NE μE 더하기 여기서 앞에서 뭐라고 했죠? PE μE라고 했죠. PE μH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은 얘랑 N이랑 P랑 같고 얘네들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일렉트론과 홀의 속도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N 플러스 P가 NE랑 PE가 같겠죠. μE 플러스 μH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이게 바로 진성 반도체의 전도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와 온도와의 관계에서 지금 온도에 따른 전도도에서 얘네들이 반도체의 특성은 우리가 금속의 특성은 온도를 높이면은 얘네들의 전도도가 낮아진다. 왜냐면 일렉트론 스캐터링 때문에 얘네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반도체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온도를 높였을 경우에는 얘네가 그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도도가 높아진다. 왜 그러냐면은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전도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굉장히 움직이기 쉽고 자유전자가 많은 구조죠. 그러니까 움직일 때 막 서로가 막 굉장히 업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에너지 때문에 서로가 부딪힐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의 경우에는 숫자 자체가 금속과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퍼퓰레이션이 낮은 상태에서 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끼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활동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훨씬 더 움직이기가 쉬운 상황이 되어서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얘네들의 전도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무한정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얘네들의 특징은 온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게 전도도의 특징이다. 그래서 금속과의 반대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전자 수 자체가 금속은 엄청 많기 때문에 얘랑은 이렇게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인성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얘네들이 그 원래 진성 반도체가 순물질 예를 들어 실리콘 절메늄 그다음 화합물 반대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과 일렉트론의 숫자 자체가 같게 되어 있는 애들이죠. 그런데 얘네들을 그 어떤 애들은 좀 홀을 많게 하고 어떤 애들은 일렉트론을 많게 해서 각각의 특성을 부여하고 싶어. 이럴 때 만드는 반도체들이 외인성 반도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도핑에 의해서 전도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자와 전공을 도입하여서 일정의 방향성을 정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어서 이 불순물의 역할에 의해서 활성 에너지가 감소가 되어서 자유전자의 운동도가 증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전자와 전공수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전자가 많으면 N타입 그 홀이 많으면 P타입 이러한 반도체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반도체의
특징으로 말미암아서 얘네들이 두 개를 접합했을 경우에 얘네들 특유의 소자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N타입의 경우에는 N타입 외인성 반도체의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그 홀보다 엄청 많은 애, P타입의 경우에는 홀이 자유전자보다 엄청 많은 애. 대표적으로 실리콘에 그 포스포러스를 넣었을 경우에 포스포러스가 전자가 더 많죠, 실리콘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전자가 리치한 상태에서 그 얘네들이 도핑된 상태에서의 그 반도체로 형성이 되고, 보론을 도핑했을 경우에는 보론은 그 세 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일렉트론이 그 부족한 상태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그 홀이 더 많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원소를 도핑하냐에 의해서, 외부 디펙트를 도핑하냐에 의해서 얘네들의 특성이 정해지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 자유전자가 많으면 N타입, 홀이 많으면 P타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얘네들의 전도도는 지금 얘네들이 훨씬 자유전자가 홀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홀의 숫자는 거의 무시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P타입의 경우에는 홀의 숫자가 자유전자의 숫자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자유전자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전도도는 다음과 같이 N, E, 그 다음에 μ E 이렇게 정해지고요. P타입의 경우에는 P, E, μ H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진성 반도체,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와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전도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외인성 도핑을 했을 경우에는 진성 반도체에 비해서 사실상 훨씬 높은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는데,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N타입 도노를 통해서 이 다음과 같은 불순물을 넣었을 경우에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냐면은, 지금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프리즈 아웃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N타입이든 그러니까 뭐 P타입이든 외인성이든 진성이든 아예 굉장히 낮은 전도도를 나타내는 영역이에요. 왜냐면은 열 에너지로 인해서 얘네가 전자가 여기가 돼야 되는데 그 여기가 되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높였다, 어느 정도 150 켈빈 이상으로 높였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450 켈빈 사이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한 150도 이하가 되는 거죠. 180도 이하 이 정도 됐을 경우에는 얘네들은 어느 정도 열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외인성 반도체의 전도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러한 영역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때의 경우에는 진성 반도체 대비해서 외인성 반도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전도도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온 영역에서는 진성 반도체의 전도도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그 세츄레이션이 되는 그 비슷하게 이제 높은 전도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그 공정 온도도 그렇고요, 사용 온도도 그렇죠. 사용 온도가 우리가 상온에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워킹하는 반도체는 그 진성 반도체가 아니라 외인성 반도체이기 때문에 외인성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재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P타입, N타입과 같은 이러한 그 홀이 많은 그 반도체 또는 그 자유전자가 많은 그 외인성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그 PN 정션 다이오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뭐 한 번씩 다 들어봤을 텐데, 얘네들이 전기장이 전에는 다음과 같이 그냥 P타입과 N타입이 단순히 접합이 돼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전기장이 인가가 되지 않으니까 순 전류 흐름이 없죠. 그런데 얘네들이 외부에서 이제 전기장이 딱 가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얘네들이 흐름이 발생을 하여서 지금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쪽으로 얘네가 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 청력이 작용해서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N타입은 반대로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루프를 회로 루프를 만들게 되겠다. 이게 이제 PN 정션 다이오드의 정방향 흐름이 되겠고요. 얘네들이 만약 이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걸어줬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그 N 타입의 경우엔 1로 가게 되고 P 타입은 이렇게 그 홀은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전자는 그 플러스로 가게 되고 그 홀은 마이너스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얘네가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운반체의 소멸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다. 그래서 정방향으로 하면은 얘네들이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으로 전기장을 가해주면은 전류가 흐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 흐름을 한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정류 장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류 장치 렉티파이어인데, 자, 렉티파이어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교류 전류를 통해서 그 전력을 공급받는데, 이 전력을 공급받는데 얘네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려면은 직류 전류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쪽을 없애주고 한쪽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류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에 보는 바와 같이 이게 포워드 바이어스로 걸었을 때 얘네가 다음과 같이 전류가 흐르고, 그 리버스 바이어스로 걸었을 경우에는 얘네가 전류가 흐르지가 않는데, 얘네가 너무나 많은 이러한 그 외부에서의 그 굉장히 큰 그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도 굉장히 큰 전압을 걸어줬다라고 한다면은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해서 얘네가 그 이쪽 반대 방향인데 너무나 큰 전압을 걸어줘서 이게 아예 이렇게 통해버리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브레이크다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큰 전압을 걸어줬을 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워킹하는 영역은 이쪽 영역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그 렉티파잉 다이오드의 원리가 되겠죠. 자, 우리가 우선 여기까지 그 이야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유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